아니 중구, 이건 약속과 다르지 않소? 한국의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오란 말이오. 요격률 제로, 가격만 믿고 도입했던 중국산 무기들이 고철덩어리로 변하는 순간 중동의 작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17번의 긴급 통화에도 끝내 응답 없는 대국을 향해 그는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아니 중구, 이건 약속과 다르지 않소?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오직 한 나라의 깃발만은 당당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의 모래바람 농도까지 계산해 넣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지독한 완벽주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감탄한 그 무적의 방패는 사실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대체 이들은 어떻게 미국도 포기한 이 죽음의 사막을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삽에서 미사일로 이어진 50년 신뢰의 드라마,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죠. 미사일 수십 발이 날아오고 있었고 우리가 믿었던 방공 시스템은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에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작전실 안에 있던 사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한국 시스템 투입합니다. 제 이름은 칼리드 알-나세르입니다. 중동에서 25년간 방공 작전을 지휘해온 사람이죠. 전쟁이 뭔지, 미사일이 뭔지, 방어가 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밤 두 손이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준비했죠. 방공 시스템을 겹겹이 쌓아 올렸고 레이더망을 촘촘하게 깔았습니다. 그 중심에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있었죠. 왜 중국을 선택했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었습니다. 서방 무기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2배 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죠. 회의실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능은 비슷하고 가격은 반값입니다. 2배로 사면 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랬습니다.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2기. 우리는 중국산 방공 시스템 12기를 배치했습니다. 거기에 각종 보조 장비까지 더했죠.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다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작전실 분위기는 여유로웠습니다. 병사들은 교대 근무를 하면서 농담도 주고받았죠. 레이더 화면은 깨끗했고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때는 몰랐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사령관님, 목표 다수 접근 중입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개야? 세고 있습니다. 10, 20, 30 이상입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전체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도달 예상 시간 9분입니다. 9분. 겨우 9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명령했죠. 전 시스템 가동. 요격 준비. 작전실이 순식간에 전쟁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 통신 장비 잡음, 병사들의 다급한 목소리. 모든 것이 동시에 터져나왔죠. 하지만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12기의 방공 시스템이 있었으니까요. 중국 시스템 1번부터 6번, 요격 모드 전환. 전환 완료. 발사 준비. 준비 완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격 개시. 그리고 기다렸죠. 화면에서 우리 미사일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려고요.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가는 거야? 확인 중입니다. 확인이 아니라 발사하란 말이야. 9초, 10초?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번 시스템 상태 보고. 발사 지연 중입니다. 원인 불명. 2번. 동일합니다. 3번은 병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3번은 반응 자체가 없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소리쳤죠. 나머지 전부 상태 확인해. 지금 당장.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2기 중 4기만 겨우 반응을 보였죠. 그나마 반응한 4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됐지만 목표를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허공을 향해 날아가다 사라졌죠. 요격률 제로, 단 한 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요격 결과 보고 전탄 실패입니다. 작전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사라졌죠. 레이더 화면 위의 붉은 점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달 예상 시간이 6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5분, 4분, 저는 통신병을 불렀습니다. 중국 측 긴급 회선 연결해. 연결 시도합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죠. 연결됐어?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걸어. 또 1분. 응답 없음. 한 번 더. 통신병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7번을 걸었죠. 17번 전부 같은 결과였습니다. 신호음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수십억을 주고 산 무기가 작동하지 않는데 그 무기를 판 사람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겁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팔아놓고 끝이란 말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전화를 안 받겠다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것을요.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요. 도달 예상 시간 3분. 미사일은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방어 수단은 없었죠. 작전실에 있던 병사 하나가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아이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전실 구석에서 한 기술장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령관님, 뭐야? 한국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천궁입니다. 배치는 되어 있는데 주력이 아니라 대기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천궁에 기대를 하지 않았죠. 소수만 들어와 있었고 보조 전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도달 시간 2분. 저는 말했습니다. 가동해. 지금 바로 한국 시스템 투입합니다. 기술장교가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깨어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반응 속도부터 달랐죠. 중국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목표 추적 완료, 요격 준비 완료. 이 두 마디가 3초 만에 나왔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아까 중국 시스템은 10초가 지나도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3초 만에 준비가 끝난 겁니다. 발사, 미사일이 올라갔습니다. 화면에 하얀 선이 그어졌죠. 그리고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작전실이 멈췄습니다. 다시 말해봐. 첫 번째 목표 요격 성공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올라갔고 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얀 선이 그어질 때마다 붉은 점이 하나씩 지워져 나갔죠.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다는 듯이 정확하게, 차분하게 하나씩 잡아냈습니다. 기도하던 병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병사가 화면을 바라봤죠. 작전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30개가 넘던 점들이 20로, 10로, 5으로, 그리고 마침내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전부 잡은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되는 거야. 진짜로 된 거야. 작전실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 소리를 질렀죠. 저도 울었습니다. 25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작전실에서 눈물을 흘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죠. 살았으니까요. 우리 모두 살았으니까요. 한국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천궁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됐죠. 우리가 돈을 아끼겠다고 선택한 무기는 우리를 배신했고 구석에 세워두었던 한국 시스템이 우리 전부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궁,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단지 방패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방패만 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붉은 점들이 보였죠. 화면을 가득 채우던 그 점들, 그리고 하나씩 사라지던 순간 아직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하지만 군인은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작전실에 분석팀을 소집했죠. 어젯밤 전투 데이터 전부 꺼내. 전부요? 전부다. 중국 시스템 로그, 천궁 로그, 레이더 기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분석관들이 데이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죠.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그날처럼 데이터를 뚫어지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 먼저 중국 시스템 로그를 봤습니다. 참담했죠. 12기 중 8기는 발사 명령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였죠. 나머지 4기는 미사일을 쐈지만 추적 레이더가 목표를 놓쳤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방향을 잃고 허공에서 자폭했죠. 요격률 제로.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분석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단순 고장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야? 시스템 자체가 실전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작동했을 수 있지만 실제 전투 조건에서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된다. 실전에서는 안 된다. 이게 무기입니까? 장난감이죠. 천궁 로그 보여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의심했죠. 요격 시도 횟수와 성공 횟수가 같았습니다. 쏜 만큼 다 맞았다는 뜻이죠. 저는 분석관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맞아? 3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오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수많은 무기 체계를 다뤘죠. 미국 것도 써봤고 유럽 것도 써봤고 러시아 것도 써봤습니다. 어떤 무기든 실전에서는 카탈로그 수치보다 떨어집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환경이 다르고 변수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터지니까요. 그래서 보통 카탈로그에 요격률 90%라고 적혀 있으면 실전에서 70%만 나와도 잘 된 겁니다. 그게 이 바닥의 현실이죠. 그런데 천궁은 달랐습니다. 카탈로그 수치와 실전 결과가 같았죠. 이게 가능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죠. 저도 처음에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본 로그를 직접 뜯어봤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실제 성능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 뒤에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건 단순히 좋은 무기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물건이었죠. 환경 변수 대입해봐. 어떤 조건으로 할까요? 전부 다. 온도, 습도, 풍속, 전자전 간섭. 다 넣어봐. 분석팀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사막의 극한 온도, 모래바람, 전자전 환경, 동시다발 공격 상황. 변수를 하나씩 바꿔가며 데이터를 돌렸죠.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넣어도 천궁의 성능은 거의 동일했죠. 중국 시스템은 조건이 바뀔 때마다 수치가 출렁거렸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느려졌고 전자전 간섭이 들어가면 추적 자체가 흔들렸죠. 그런데 천궁은 마치 환경을 무시하는 것처럼 일정한 결과를 냈습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좀 이상합니다. 뭐가? 보통 무기 성능은 환경에 따라 편차가 생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편차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봐.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변수를 이미 계산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만들 때부터 사막에서 쓸 걸 알고 만든 거죠.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만들 때부터 알고 만들었다. 이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만들고 파는 겁니다. 사는 쪽에서 알아서 환경에 맞추라는 거죠. 중국이 그랬습니다. 시험장에서 잘 되니까 됐다. 가져가라. 이런 방식이었죠. 나머지는 우리 문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쓸 환경을 먼저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겁니다. 사막의 온도, 모래바람의 농도, 이 지역에서 날아올 미사일의 종류와 속도, 그걸 전부 계산해 넣고 그 조건에서 반드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거죠. 한국이 그랬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이 땅의 조건을 한국 사람들이 연구했다는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에서 우리 사막의 모래바람까지 계산에 넣었다는 거죠. 그때 다른 분석관이 새로운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사령관님, 납품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납품? 갑자기 왜?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말해봐. 천궁기 우리한테 도착했을 때 상태가 좀 특이했습니다. 특이하다니. 보통 무기가 수출되면 현지 조립이 필요합니다. 부품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조립 따로. 최소 몇 주는 걸리지요. 그런데 천궁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동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 시스템은 도착하고 조립하는 데만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정만 이틀이었죠. 그런데 천궁은 도착한 날 시험 가동을 했고 이틀 뒤에 실전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지? 분석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측 기술 문서를 보면 출하 전에 이미 우리 환경에 맞는 설정이 전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위도, 경도, 평균 기온, 습도 범위까지요. 심지어 이 지역에서 예상되는 위협, 미사일 유형별 대응 알고리즘까지 선탑자에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한국은 우리한테 보내기 전에 이미 우리 전쟁을 시뮬레이션 해봤다는 거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무기가 아니라는 것.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 방산에 대해 진지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자료를 읽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무기 시험 기준을 아십니까? 보통 나라들은 시험장에서 정해진 조건으로 몇 차례 시험하고 통과시킵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극한 조건을 일부러 만들어서 시험합니다. 영하 30도에서 되는지, 영상 50도에서 되는지, 모래폭풍 속에서 되는지, 전자전 방해 속에서 되는지, 안 되면 통과시키지 않죠. 됐다고 우기지도 않습니다. 안 되면 다시 만듭니다. 될 때까지요. 분석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령관님, 한국 사람들은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뭔데? 실전에서 안 되면 시험장에서 된 건 의미 없다. 이게 한국 방산의 기본 원칙이랍니다. 저는 쓴웃음이 나왔죠. 중국은 정반대였으니까요. 시험장에서 됐으니 실전에서도 되겠지. 그게 중국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어젯밤 우리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거죠. 며칠 동안 데이터를 파고드니 하나의 결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팝니다. 카탈로그를 보여주고 가격을 흥정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면 끝이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건 산 쪽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그랬고 솔직히 말하면 서방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었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병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끝입니다. 환자가 나았든 안 나았든 관심이 없죠. 그런데 어떤 의사는 환자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병력이 있는지 전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합니다. 약을 주고 나서도 계속 확인하죠. 한국이 바로 그런 의사였던 겁니다. 무기를 넘기고 끝이 아니라 그 무기가 우리 환경에서 반드시 작동하도록 끝까지 설계한 거죠.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알리, 내가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 뭡니까? 비싼 무기가 좋은 무기라는 거였지. 맞지 않습니까? 틀렸어. 부관이 저를 바라봤죠. 비싼 무기가 좋은 게 아니야. 약속한 대로 작동하는 무기가 좋은 거야. 카탈로그에 90%라고 쓰여 있으면 실전에서 90%가 나와야 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이 당연한 걸 해내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 한국이 해냈습니까? 한국만 해냈어. 저는 그날 밤 보고서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상부에 올리는 공식 문서에 개인 소감을 적는 건 규정 위반이었죠. 하지만 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성능을 약속한 게 아니라 결과를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전쟁터에서 약속을 지키는 무기. 그것이 천궁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부관이 따라왔습니다. 사령관님, 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해봐. 천궁 성능이 이 정도면 한국이 다른 무기도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관의 얼굴을 봤죠. 알리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방패가 이 정도면 혹시 창도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알리, 야?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처음부터. 한국이 이 지역에 처음 발을 들인 때부터, 그때부터 다시 봐야 해. 그날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천궁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요. 그 뒤에는 수십 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더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이 사막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들고 온 건 미사일이 아니었거든요. 삽이었습니다. 곡괭이였죠? 맨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처음 이 땅에 온 건 1970년대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우리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나라, 그 정도가 우리가 아는 전부였죠.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남아있죠. 체구가 작았습니다. 말랐고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내렸다고 합니다. 화려한 장비도 없었고 거창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죠. 대형 건설사들이 양복을 차려입고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들이밀 때 한국 사람들은 공항에서 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요. 천궁 데이터를 분석한 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관알리에게 자료를 모으라고 했죠. 우리 지역에 한국이 언제 처음 왔는지, 뭘 했는지,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지. 알리가 며칠 뒤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두꺼웠죠. 사령관님,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가 많아? 한국이 여기서 한 일이요. 건설 기록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놀랐죠. 1970년대 중동 전역에서 대규모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석유가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도로가 필요했고, 항만이 필요했고, 도시가 필요했죠. 전 세계 건설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다들 기회를 잡겠다고 달려왔죠. 한국도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른 나라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은 이미 기술이 있었고, 장비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죠. 그들에게 중동 건설은 여러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수익이 안 맞으면 빠지면 그만이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게 중동은 기회가 아니라 생존이었죠.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외화가 필요했고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한낮 기온 50도, 사막 한가운데 건설 현장. 유럽 회사들은 오전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쉬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당연한 거죠. 사람이 50도에서 일하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낮에는 작업을 중단했죠. 한국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더위를 안 탄 게 아닙니다. 그들도 쓰러졌죠. 기록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실려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병원에 보내고 남은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웠죠. 밤이 되면 또 일했습니다. 조명을 설치하고 밤새 작업했죠. 당시 현장을 감독했던 우리 쪽 관리인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약서에 적힌 공기보다 항상 빨리 끝낸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약속한 날짜에 늦으면 부끄럽다고. 빨리 끝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늦으면 부끄럽다.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천궁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약속한 성능을 실전에서 그대로 보여준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를 전쟁터에서 증명한다.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저는 알리에게 물었죠. 알리, 서방 회사들 납기 기록은 어때? 평균적으로 계약일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지연됐습니다. 사유는 날씨, 인력 부족, 자재 수급 문제. 사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뭔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을 수정하자고 했죠. 한국은 알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은 기록상 납기 지연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조기 완공 사례가 더 많죠. 조기 완공이라고. 네. 평균적으로 계약일보다 2주에서 한 달 빨리 끝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건설 노동자들의 생활 기록이 나왔죠. 읽기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숙소는 컨테이너였습니다. 에어컨이 없었죠. 낮에는 안이 찜통이 됐고 밤에는 사막의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식사는 한국에서 가져온 식재료로 직접 해결했죠.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향수를 달랬다고 합니다. 가족과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죠. 전화는 비싸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죠.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불평이 없다고? 말이 돼? 기록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은 불평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요. 고향에 보낼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래서 힘들어도 버틴다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 한마디가 수만 명의 한국 사람들을 50도 사막에서 버티게 한 겁니다. 거창한 이념이 아니었죠. 대단한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그것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건설한 도로, 항만, 건물, 그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50년이 지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서 있죠?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가 지은 건물들은 이미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쳤습니다. 일부는 아예 철거하고 다시 지었죠. 한국이 지은 것들은 보수 없이 버티고 있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장 감독 기록에 답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규격보다 더 두껍게 철근을 넣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시멘트를 썼죠.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름이 붙는 건데 허술하게 지을 수 없다고. 나중에 무너지면 한국 사람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저는 그 대목을 읽고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로. 저 도로를 한국 사람들이 깔았을 수도 있겠구나. 50년 전에 가족 사진 하나 품에 넣고 이 사막에 와서 50도 열기 속에서 깔았을 수도 있겠구나. 알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하나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뭔데? 한국 건설사들이 철수할 때 기록입니다. 철수할 때? 네. 다른 나라 회사들은 공사가 끝나면 바로 떠났습니다. 장비도 가능한 한 빨리 빼갔죠. 그런데 한국 회사들은 떠나기 전에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 네. 유지보수 방법, 점검 절차, 긴급 수리 방법. 우리 기술자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갔습니다. 매뉴얼도 우리 언어로 번역해서 남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궁을 떠올렸죠. 천궁이 우리 환경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동이 가능했다는 것. 50년 전의 건설 현장에서 한국이 보여준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팔고 끝이 아니라 쓰는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건설에서 시작된 한국의 중동 진출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했죠. 1980년대에는 건설이었습니다.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리고 항만을 만들었죠. 1980년대에는 제조가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생활용품이 들어왔죠. 1990년대에는 플랜트 사업으로 확장됐습니다. 정유시설, 발전소, 담수시설,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방산이 시작됐습니다. 산업은 바뀌었지만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았죠. 건설에서 보여준 것, 약속한 공기를 지킨다.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다. 쓰는 사람 환경에 맞춘다. 떠난 뒤에도 책임진다. 방산에서 보여준 것, 약속한 성능을 실전에서 증명한다. 환경 변수까지 계산해서 만든다. 현지에 맞게 설정해서 보낸다. 납품하고 끝이 아니라 유지 보수까지 지원한다. 같은 겁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죠. 저는 알리를 불렀습니다. 알리, 너 한국 사람 만나본 적 있어? 직접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적 있죠.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 건설 현장 감독이셨습니다. 한국 노동자들과 같이 일했다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시던. 알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돈을 벌러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증명하러 온 것 같았다고요. 증명? 네.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러 온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던 거라고요. 증명하러 왔다. 이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습니다. 가난했고 작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사막에 와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를 믿어도 된다는 걸.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이 됐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사막에서 삽을 들고 시작한 사람들, 50도 열기 속에서 가족 사진 하나 품고 버틴 사람들, 약속한 날짜를 지키려고 밤새 일한 사람들, 규격보다 더 두꺼운 철근을 넣은 사람들, 떠나면서도 매뉴얼을 번역해놓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쌓은 신뢰가 5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건설에서 제조로, 제조에서 플랜트로, 플랜트에서 방산으로. 산업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한국의 본질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죠. 약속을 지킨다.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진다. 천군기 그날 밤 우리를 살린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사막 위에 쌓아올린 신뢰의 결과였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사막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리에게 말했습니다. 알리, 우리가 중국 무기를 선택할 때 가격만 봤지. 그랬습니다. 한국을 선택할 때도 그랬어. 보조 전력이니까 싸게 들여오자. 그렇게 생각했지. 맞습니다. 틀렸어. 처음부터 다 틀렸어. 알리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기를 고를 때 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니야. 성능도 아니야. 그 무기를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봐야 하는 거야. 약속을 지키는 나라인지,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인지, 전쟁이 터져도 전화를 받는 나라인지.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이 사막에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건설할 때도, 제조할 때도, 지금 무기를 줄 때도 한 번도. 알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알리, 나한테 아직 찜찜한 게 하나 있어. 뭡니까? 천궁이 대단한 건 이제 알겠어.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도 인정해. 하지만 천궁은 방패야. 날아오는 걸 막는 거지. 그런데 생각해봐. 적이 미사일을 100발 쏘면 우리는 100발 다 막아야 해. 1000발 쏘면 1000발을 막아야 하고. 이게 끝이 있겠어? 알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막는 건 시간을 버는 거야. 전쟁을 끝내려면 다른 게 필요해. 어떤 건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아예 쏠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거지. 그런 게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한국에게는 방패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천궁에 감탄했습니다. 50년간 쌓인 한국의 신뢰에 감동했죠. 하지만 그건 서막이었을 뿐입니다. 한국이 진짜 준비하고 있던 것, 그건 방패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것의 이름을 저는 이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천군기 우리를 살린 뒤 상부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기존 방공망을 전면 재편하라는 명령이었죠.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중국 시스템은 사실상 고철이 됐으니까요. 전투 한 번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작전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중국 장비를 가리키며 이런 말까지 돌았죠. 저건 방공 시스템이 아니라 비싼 장식품이라고. 아무도 그 장비를 다시 켜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공망의 중심은 당연히 천군기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과의 기술 협의를 총괄하게 됐죠. 문제는 전쟁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직접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미사일이 언제 또 날아올지 모르는 전쟁터에 민간 엔지니어를 보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화상회의로 연결했습니다. 첫 통화를 걸었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17번 전화해서 한 번도 연결이 안 됐던 기억이 너무 생생했으니까요. 무기를 판 나라가 전화를 안 받는 세상에서 화상회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한국 기술진이 나타났죠.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부터 소프트웨어 담당, 레이더 전문가, 시스템 통합 담당까지 풀팀이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석 엔지니어 김이라는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전투 데이터를 이미 수신했습니다. 분석도 끝났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 데이터를 우리가 보냈습니까? 옆에 있던 기술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죠. 천궁 시스템의 자동 보고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투 로그가 실시간으로 한국 본사에 전송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는 이미 그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투가 끝나자마자 분석까지 완료해놨고요. 중국은 17번 전화해도 안 받았습니다. 한국은 전화를 걸기도 전에 이미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죠.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전율이었죠. 김 엔지니어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체 방공 자산 목록을 요청했죠. 천국만이 아니라 레이더, 통신 장비, 지휘 체계, 기존 보조 장비까지 전부요. 저는 의아했지만 자료를 전부 암호화해서 전송했습니다. 이틀 뒤 다시 화상 회의가 잡혔고 김 엔지니어가 도면 하나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몸을 숙였죠. 이게 뭡니까? 통합 방공체계 설계안입니다. 단순한 배치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천궁뿐 아니라 기존 레이더, 통신 장비, 심지어 중국 시스템에서 떼어낸 쓸만한 센서까지 전부 하나의 망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잠깐, 이건 천궁 배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천궁 배치도가 아닙니다. 김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 기존 방식은 이렇습니다. 레이더가 목표를 탐지하면 작전관이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고 각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대응합니다. 목표가 5개면 가능하죠. 10개도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30발이 동시에 들어오면 인간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판단이 밀리고 명령이 지연되고 대응이 늦어집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떠올랐으니까요. 붉은 점이 30개 넘게 쏟아지는데 어디부터 막아야 할지, 어떤 시스템을 먼저 돌려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던 그 순간이 생생했죠. 이 체계에서는 모든 센서와 무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레이더가 목표를 잡는 순간 데이터가 자동으로 모든 시스템에 공유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어떤 목표가 가장 위험한지, 어떤 무기로 대응하는 게 최적인지. 사령관님은 최종 승인만 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과 동일한 조건이었죠. 미사일 30발 동시 접근, 도달 시간 9분,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가 목표를 잡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동시에 모든 시스템으로 흘러갔죠. 시스템이 자동으로 목표를 분배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쪽이 잡고 저 미사일은 저쪽이 잡고 겹치는 것도 없었고 빠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두뇌가 수십 개의 팔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았죠. 동시에 여러 미사일이 사라졌습니다. 30발이 2분도 안 돼서 전부 제거됐죠. 그날 밤 1000군기 하나씩 순서대로 잡아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습니다. 작전실에서 지켜보던 병사들 입이 벌어졌죠. 이건 한국군이 실제로 사용하는 체계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은 어떻게 합니까? 자국용은 최상급이고 수출용은 한 단계 낮춘 버전을 줍니다. 다들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네가 쓰는 것과 파는 것이 다릅니다. 그게 이 바닥의 상식이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국용과 수출용이 같았죠. 우리 군이 믿지 못하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 수는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체계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매일 화상 회의를 잡았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시차가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 시간에 맞춰줬습니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전화를 걸면 받았죠. 저는 한 번 시험 삼아 새벽 3시에 긴급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급한 문제가 아니었죠. 솔직히 말하면 시험한 겁니다. 진짜 받나? 정말 언제든 되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3분 만에 김 엔지니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분명히 자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물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확신이 생겼죠. 이 사람들은 진짜다. 진심으로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 방식도 남달랐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꺼운 매뉴얼을 보내줍니다. 영어로 된 수백 페이지짜리 문서죠. 읽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 보내라고 하고 답장은 일주일 뒤에 옵니다. 운이 좋으면요. 한국은 매뉴얼을 우리 언어로 번역해서 보냈습니다. 기술 용어까지 현지 기술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서요. 화상 교육도 매일 진행했죠. 우리 기술병이 질문하면 즉석에서 화면에 도면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10번, 20번,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했죠. 알리가 교육 현장을 지켜보다가 이유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자기네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곧 전궁의 성능이 되는 거죠. 한국은 무기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심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3주 만에 체계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작전실 화면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각 시스템이 따로 표시됐습니다. 천궁 화면 따로, 레이더 화면 따로, 통신 화면 따로. 작전관이 여러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해야 했죠. 이제는 하나의 화면에 모든 것이 통합돼 있었습니다.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시스템이 대응하는지, 탄약은 얼마나 남았는지 전부 한눈에 보였죠. 저는 새 시스템 앞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방공작전을 해왔는데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눈이 하나였던 사람이 갑자기 수십 개의 눈을 가진 것 같았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것을요. 개별 장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모든 장비가 한국 체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걸 빼면 전체가 무너지죠. 다른 나라 장비로 교체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수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방공망은 텅 비게 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나라에 묶이는 것과 새벽 3시에도 3분 만에 받는 나라에 묶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마지막 화상 회의에서 김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매일 회의에 새벽에도 전화 받고 매뉴얼 번역까지. 이게 계약에 포함된 겁니까? 김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사령관님, 저희가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 실패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저희는 그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뭐가 적혀 있든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조항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방패는 완성됐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적이 100발을 쏘면 100발을 막아야 하고 1000발을 쏘면 1000발을 막아야 합니다. 이건 끝이 없죠. 진짜 전쟁을 끝내려면 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예 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야 하죠. 한국에게 방패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에게 창이 없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죠. 통합방공체계가 완성되고 며칠간 평온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았죠. 작전실은 조용했고 병사들은 교대 근무를 하면서 새 시스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을 조금 풀었죠.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바라보는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스템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설계한 통합체계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리, 이것 좀 봐. 뭡니까? 시스템 유지보수 일정표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분기마다 예정되어 있어. 그게 왜요? 업데이트를 누가 하지? 알리가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한국 본사에서 원격으로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어? 불가능합니다. 소스 코드 접근 권한이 한국 측에만 있습니다. 저는 다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부품 교체 주기 봐. 핵심 부품은 전부 한국산이야. 대체품이 없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 시스템이니까요. 당연한 게 아니야, 알리.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알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한국이 해. 핵심 부품도 한국에서 와. 기술 지원도 한국이 하고 교육도 한국이 하지. 알리, 이 체계에서 한국을 빼면 뭐가 남아? 알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의존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뒤지고 계약 조건을 다시 읽고 기술 사양서를 한 줄 한 줄 확인했죠. 결과를 정리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반공체계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관리 소프트웨어, 한국산이었습니다. 모든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을 결정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죠. 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권한은 한국에만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운용은 할 수 있었지만 내부 구조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위협에 맞춰 알고리즘을 바꾸는 건 불가능했죠. 레이더 시스템의 주파수 설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의 전자전 공격에 대응하려면 주파수를 바꿔야 하는데 그 권한이 우리에게 없었죠. 한국 본사에 요청하면 원격으로 조정해 줬습니다. 빠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요격 미사일 자체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천궁에 사용되는 미사일은 한국에서만 생산됐죠. 다른 나라 미사일과 호환이 안 됐습니다. 재고가 떨어지면 한국에서 다시 사와야 했습니다. 전쟁 중에 재고가 바닥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품, 교육, 유지 보수. 모든 선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 없어. 만약을 대비하는 게 군인이야. 대답해봐. 알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단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겠죠. 부품 공급이 끊기면 고장난 장비를 고칠 수 없고요. 최악의 경우 전체 방공망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어? 업데이트 없이 길어야 1년입니다. 부품은 재고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겠죠. 다른 나라 시스템으로 교체하면 전체를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최소 3년. 그 사이에 방공망은 사실상 공백입니다. 3년. 전쟁 중에 방공망이 3년 동안 비어 있으면 나라가 사라집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무기를 산 게 아니었죠. 국가 방어의 운명을 한국이라는 나라에 맡긴 거였습니다. 천궁을 켜는 순간 이미 정해져 있었던 길이었죠. 그걸 이제야 정확히 깨달았다는 게 한심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상황이 한국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중국 때문에 생긴 거죠. 중국이 제대로 된 물건을 팔았으면, 전화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방공망이 무너졌을 때 살려준 건 한국이었죠. 죽어가는 사람한테 손 내밀어준 사람이 한국인데 그 손을 잡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의존이라는 건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죠. 약속을 어기는 상대에게 의존하면 그건 속박입니다. 중국에 의존했을 때 우리가 당한 것처럼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상대에게 의존하면 그건 동맹이죠.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삽을 들고 건설할 때도, 천궁으로 미사일을 막아줄 때도, 새벽 3시에 충혈된 눈으로 화상회의에 나올 때도 한 번도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했다. 그 선택은 그날 밤 천궁을 켠 순간에 끝났다. 논의해야 할 것은 한국에 의존할 것이냐가 아니다. 이미 의존하고 있다. 논의해야 할 것은 이 관계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이냐다.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습니다. 며칠 뒤 답신이 왔죠. 단 한 줄이었습니다. 동의한다. 한국 측의 추가 도입을 타진하라. 방향이 정해진 거죠. 저는 한국 측에 연락을 넣으려고 화상회의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 엔지니어와 통화할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도입할 장비 목록을 작성했죠. 내일 아침에 연결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죠. 새벽 4시 경보가 울렸습니다. 사령관님, 목표 다수 접근 중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또 시작된 겁니다. 몇 개야? 세고 있습니다. 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밀려오고 있었죠. 첫 번째 공격 때보다 확실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달랐습니다. 속도가 빨랐죠. 궤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불규칙하게 흔들리면서 들어오고 있었죠. 의도적으로 요격을 피하려는 패턴이었습니다. 저게 학습한 겁니다. 첫 공격에서 천궁한테 당하고 나서 대응 방법을 연구해 온 거죠. 도달 예상 시간 7분입니다. 첫 공격 때보다 2분이나 짧았습니다. 통합 시스템 자동 대응 모드 전환 완료. 새로 구축한 통합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시스템이 목표를 자동으로 분배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미사일이 요격됐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설계한 대로 자동으로 위협도를 판단하고 최적의 대응을 찾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화면을 보면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점의 수가 너무 많았죠. 요격하는 속도보다 밀려오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두 개가 새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속도가 밀리고 있습니다. 동시 대응 한계치에 근접 중입니다. 천궁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죠. 하지만 물리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목표 수에는 상한선이 있었죠. 적은 그 상한선을 정확히 노리고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할 바보는 없다는 거였죠. 일부 목표가 방어망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작전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알리의 얼굴이 하얘졌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궁을 믿었습니다. 통합체계를 믿었죠. 하지만 방패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방패라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공격을 무한정 막을 수는 없었죠.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그 말이 바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상부로부터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칼리드 사령관, 2단계 전력 투입을 승인한다. 2단계 전력. 저는 그 단어를 듣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존재는 기밀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실전에서 꺼낼 줄은 몰랐죠. 작전실 안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3명뿐이었습니다. 2단계 전력 투입 준비. 작전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아무도 이것이 정확히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인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니 분위기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한국의 방패만 보고 있었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존재, 한국이 만든 진짜 무기. 그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2단계 전력. 저는 그 명령을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작전실 안에서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 3명뿐이었죠. 저 부사령관, 그리고 기밀 문서를 관리하는 보안장교. 나머지 병사들은 눈만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2단계 전력이 뭡니까? 알리가 물었죠.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 지금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저는 보안장교를 불렀습니다. 금고에서 기밀작전 지침서 꺼내와 코드명 하늘의 창. 보안장교가 달려갔죠. 1분 뒤 봉인된 서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봉인을 뜯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한 번에 안 뜯어졌죠. 두 번째 시도에 열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 적혀있던 이름. 저는 그걸 읽고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현무. 한국이 만든 지대지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천궁과 함께 도입됐지만 기밀 등급이 완전히 달랐죠. 천궁은 방어무기라서 공개적으로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현무는 달랐습니다. 공격무기였죠.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습니다. 배치된 장소도 작전실 인원 대부분이 몰랐죠. 지침서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입이 벌어졌습니다. 현무의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였습니다. 우리 영토에서 발사해도 적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죠. 정밀도는 더 놀라웠습니다. 오차 범위가 미터 단위였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건물 하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현무는 천궁 통합 체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통합 체계를 설계할 때 남겨놓은 그 빈 포트, 다른 무기 체계와 연결할 수 있는 그 구조, 그게 바로 현무를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천궁은 방패였죠.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것.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방패만 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방패와 함께 창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방패에 감탄하고 있는 동안 창은 이미 조용히 배치되어 있었죠. 미사일은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버티고 있었지만 한계에 가까웠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무 시스템 가동. 기술 장교가 별도의 콘솔에 접근했습니다. 이 콘솔은 작전실 구석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었죠. 병사들은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안 쓰는 장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죠. 천궁 화면과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궁 화면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이 표시됐죠. 방어의 화면이었습니다. 현무 화면에는 적의 기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격의 화면이었죠. 통합체계 연동 시작. 기술 장교가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천궁의 레이더가 추적하고 있던 적 미사일의 궤도 데이터가 현무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시스템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더니 미사일이 날아온 원점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죠. 발사 원점 추적 중입니다. 화면에 좌표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적의 미사일 기지 위치였죠. 하나, 둘, 셋. 네 곳이 특정됐습니다. 원점 좌표 확보 완료. 네 곳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적이 미사일을 쏘는 바로 그 장소가 눈앞에 찍혀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쏘는지 알아도 손이 닿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그 손이 생긴 겁니다. 현무 발사 준비. 기술 장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실전에서 쓰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좌표 입력 완료. 발사 대기 상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죠.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상대방 영토에 미사일을 꽂는 거였죠. 하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천궁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죠. 방어선이 위태로웠습니다. 바우사, 한 글자. 그 한 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현무가 날아갔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선이 그어졌죠. 천궁의 하얀 선과는 달랐습니다. 천궁의 선은 위를 향했죠. 날아오는 것을 막으러 올라가는 선이었습니다. 현무의 선은 앞을 향했습니다. 적을 향해 나아가는 선이었죠.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전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화면에 박혀 있었죠. 첫 번째 현무가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적 미사일 기지 첫 번째 좌표. 화면에서 표시가 바뀌었죠. 첫 번째 목표 타격 확인.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도달했죠. 두 번째 목표 타격 확인. 세 번째, 네 번째. 네 곳의 미사일 기지가 전부 타격됐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밀려오던 붉은 점의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죠. 하나가 줄고 둘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연해졌습니다. 새로 나타나는 붉은 점이 급격히 줄었죠. 미사일 기지가 파괴됐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쏠 곳이 없어진 거죠. 적 미사일 발사 빈도 급감 중입니다. 천군기 나머지를 처리했습니다. 밀려오던 물량이 줄어드니 이제는 여유가 있었죠. 하나씩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붉은 점이 줄어들고 마침내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끝난 겁니다. 작전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전투 때와는 다른 침묵이었죠. 그때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울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죠.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알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응. 방금 그게 뭡니까? 현무야, 한국 무기입니까? 그래. 천궁기랑 다른 겁니까? 완전히 다르지. 저는 알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천궁은 방패야. 날아오는 걸 막는 거지. 현무는 창이야. 쏘는 놈을 직접 치는 거야. 알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쏘는 순간 우리 레이더가 궤도를 잡아 궤도를 역추적하면 어디서 쐈는지 나오지. 좌표가 나오면 현무가 날아가서 그 자리를 밀어버려. 그러면 적은
한 발 쏠 때마다 자기 기지가 날아가는 거야. 두 발 쏘면 두 곳이 날아가고 세 발 쏘면 세 곳이 날아가지. 알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쏘면 쏠수록 자기가 손해라는 뜻입니까? 그래, 결국 어떻게 되겠어? 못 쏘게 되겠죠. 그거야. 그게 핵심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통합 화면에 천궁과 현무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죠. 방패와 창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어만 했어. 저기 100발 쏘면 100발 막았지. 1000발 쏘면 1000발 막아야 했고. 이건 끝이 없는 거야. 아무리 막아도 적은 계속 쏠 수 있으니까. 저는 화면에 현무 표시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적이 쏘는 순간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야. 한 발 쏘면 기지 하나를 잃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전쟁의 계산법이 바뀌는 거야. 쏘는 게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안 쏘게 돼. 쏠 수가 없어지는 거야. 알리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한국이 이걸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천궁을 설계할 때 현무와 연결되는 포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 통합체계가 두 시스템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구조화한 것. 방패를 주면서 동시에 창을 준비해 놓은 것.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전쟁을 끝내는 방법까지 설계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김 엔지니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천궁의 다른 무기 체계와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물었죠. 그게 뭐냐고. 김 엔지니어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방공에 집중하시라고만 했죠. 그때 숨기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현무였죠. 왜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 무기의 존재는 함부로 드러낼 수 없으니까요. 적이 알면 선제 타격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방패를 먼저 세우고 방패가 완성된 다음에 방패 뒤에서 조용히 창을 꺼내는 겁니다. 완벽한 순서였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요. 저는 빈 작전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교대를 하러 떠났고 알리만 남아 있었죠. 아울리, 내가 25년간 이 일을 해왔잖아? 그렇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무기를 봤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전부 다뤄봤지. 그렇죠. 근데 말이야. 방패와 창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막으면서 동시에 치면서 동시에 막는 구조를 만든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야. 알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팔아. 미사일 따로, 방공 따로, 레이더 따로. 필요한 거 골라서 사라는 식이지. 한국은 달라. 전쟁 자체를 설계해. 어떻게 막고, 어떻게 치고,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 전체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무기를 만드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사막 위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야. 전쟁을 끝내는 시스템을 파는 나라야. 그날 아침, 저는 상부에 전투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현무의 실전 투입 결과와 함께 한 줄을 덧붙였죠. 천궁은 우리를 살렸다. 현무는 전쟁을 끝내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이 전투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든 나라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답을 들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실 겁니다. 현무가 미사일 기지 4곳을 타격한 뒤 적의 공격 빈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며칠간 산발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천궁이 전부 처리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 공격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적도 계산을 한 겁니다. 쏘면 쏠수록 자기 기지가 날아가니까요. 한 발의 미사일로 우리 도시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발사시설 하나를 통째로 잃는 겁니다. 이런 교환비로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죠. 결국 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거였습니다. 작전실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밤이 이어졌죠. 병사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농담도 다시 오갔죠. 저도 오랜만에 커피를 천천히 마실 수 있었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필요 없이요. 하지만 전투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폭풍이 시작됐죠. 세계가 이 전쟁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전 세계에서 분석 요청이 쏟아졌죠. 전투 데이터를 공유해달라. 시스템 성능 보고서를 보여달라. 현장 실사를 허가해달라.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 판단을 내렸죠.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현무 관련 기밀은 제외했지만 천궁의 요격 기록과 통합체계 운용 결과는 공유했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군사 분석관이 보고서를 읽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리가 외신 보도를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왔죠. 사령관님, 미국 측 반응입니다. 뭐래? 카탈로그 수치와 실전 결과가 일치하는 방공 시스템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전례가 없다? 네. 어떤 무기든 실전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천궁은 시험장 결과와 전쟁터 결과가 같았다고, 이건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쪽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에서는 한국 방공체계의 환경 적응력을 집중 분석했죠. 사막의 극한 온도, 모래바람, 전자전 환경에서도 성능 편차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더 충격을 받은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중국 시스템의 실패였죠. 이 전쟁 전까지 중국 무기는 나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쌌으니까요. 성능은 서방 무기에 비해 떨어졌지만 반값이면 충분히 매력적이었죠. 많은 나라들이 우리처럼 가격을 보고 중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중국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12기 중 8기가 발사조차 못했고 나머지 4기도 전탄 실패, 요격률 제로,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 제조사와 연락 두절, 이 사실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중국 방산 시장에 지진이 일어났죠. 알리가 매일 국제 뉴스를 정리해왔습니다. 사령관님, 아프리카 쪽에서 중국 방공 시스템 계약을 취소했답니다. 어디? 세 나라입니다. 계약 체결 직전이었는데 전부 보류로 돌렸다고요. 이유가 뭐래? 실전 검증이 안 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다고요. 우리 전투 결과를 보고 판단을 바꾼 겁니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소식이 왔죠.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 시스템을 쓰던 나라 2곳이 교체를 검토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디로 바꾸려고? 한국입니다.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나라들이 간접적으로 본 거죠. 우리가 피로 배운 교훈을 그들은 뉴스로 배운 겁니다. 우리보다 운이 좋은 거죠. 직접 당하기 전에 알았으니까요. 중동 내부 반응은 더 격렬했습니다. 우리 주변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에 접촉하기 시작했죠. 제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 인접국에서는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방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체 국방 체계를 한국식으로 재편하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과 공동훈련을 요청했죠. 단순히 무기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운용 방식 자체를 배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검증한 결과가 한국 방산의 가장 강력한 광고가 된 거죠.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연한 일이기도 했죠. 전쟁만큼 확실한 시험장은 없으니까요. 시험장에서 10번 쏴서 10번 맞추는 것보다 전쟁에서 한 번 쏴서 한 번 맞추는 게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느 날 알리가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사령관님, 전쟁 전후로 중동 지역 방산 계약 현황을 비교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때? 전쟁 전에는 중국 시스템 점유율이 약 35%였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죠. 전쟁 후 6개월 만에 15%로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네. 그 빠진 20% 중 대부분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 점유율이 전쟁 전 8%에서 전쟁 후 25%로 뛰었죠. 3배가 됐어? 네. 그리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3배. 전쟁 한 번으로 시장 점유율이 3배가 된 겁니다. 어떤 마케팅도 어떤 로비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실전 성능이 증명된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봤죠. 성능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성능은 중요합니다. 천궁의 요격률, 현무의 정밀도 대단한 숫자들이죠. 하지만 성능만 따지면 미국 무기가 더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유럽 무기 중에도 검증된 체계가 많죠. 가격 때문이었을까요? 한국 무기가 서방보다 저렴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보다는 비싸죠. 가격만 보면
중국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공식 발표, 언론 인터뷰, 비공식 채널을 통한 의견들 전부 수집했죠. 읽으면서 하나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신뢰. 어떤 나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난 무기는 많다. 하지만 약속한 성능을 실전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또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말했죠. 전쟁이 터져도 전화를 받는 나라. 그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다. 그리고 한 국방장관의 발언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무기는 결국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 생명을 맡기려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성능을 사는 게 아니라 신뢰를 사는 것이다. 한국은 그 신뢰를 50년 동안 증명해왔다. 50년. 이 숫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던 그 역사. 1970년대 사막에서 삽을 들고 시작한 한국 노동자들. 약속한 공기를 지키고 규격보다 두꺼운 철근을 넣고 떠나면서 매뉴얼을 번역해놓고 간 사람들. 그 신뢰가 50년 동안 쌓여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저는 알리에게 말했습니다. 알리,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 성능 아닙니까? 아니야. 가격?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뭡니까? 신뢰야. 약속을 지키는 나라. 전화를 받는 나라. 팔고 나서도 책임지는 나라. 그게 한국이야. 세계가 산 건 미사일이 아니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를 산 거야. 알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령관님, 한국이 왜 그런 겁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겁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한국은 아직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증명이요? 알리, 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라 증명하러 온 것 같았다고.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야.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자기들을 믿어도 된다는 걸 지금도 증명하고 있는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 전에는 아무도 한국 방산을 주목하지 않았어. 미국, 러시아, 유럽, 그 이름들에 가려져 있었지. 하지만 이 전쟁이 모든 걸 바꿨어. 시험장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증명됐으니까. 피와 불 속에서 검증됐으니까.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야. 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사령관님, 그러면 이제 한국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 한국은 이미 기준이야. 세계가 아직 그걸 다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지만 시간 문제야. 조만간 모든 나라가 알게 될 거야. 무기를 고를 때 성능표 말고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는 걸. 그게 뭡니까? 그 무기를 만든 나라가 전화를 받는 나라인지, 전쟁이 터졌을 때 도망가지 않는 나라인지, 그걸 봐야 한다는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뿐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밤 죽음을 각오했다고.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방공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그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는 시작이었죠. 저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게 됐죠. 목적은 공식적으로는 추가 도입 협의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저런 무기를 만들고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공항은 깔끔했지만 과시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였죠. 거대한 건물들이 있었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있었고 조용한 활기가 있었죠. 사람들은 바빠 보였지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알리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나라네요. 뭘 기대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현물을 만든 나라니까 뭔가 더 거창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조용함이 바로 한국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떠들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죠. 그냥 만들고 증명하고 결과로 보여줍니다. 첫 일정은 방산기업 방문이었습니다. 천군과 현물을 만든 그곳이었죠.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멈추게 한 건 규모가 아니었죠. 분위기였습니다.
공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고함 소리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느리지도 않았죠. 안내를 맡은 한국 측 관계자가 생산 라인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 라인에서 천궁 유도탄의 탐색기가 조립됩니다. 한 기당 조립 시간은 정해져 있고 매 단계마다 품질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매 단계마다요? 네. 최종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 하나하나를 전부 검사합니다. 한 단계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한 작업자 앞에 멈췄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죠.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현미경처럼 생긴 장비 앞에서 아주 작은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죠.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집중하고 있었죠. 저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유도 장치의 핵심 회로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오차 허용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얼마나 좁습니까? 머리카락 두께의 몇 분의 1 수준입니다. 저는 그 작업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조립하고 있는 그 부품이 미사일에 들어가고 그 미사일이 전쟁터에서 날아가서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자기 손끝에서 나온 부품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에서 사람을 살린다는 걸요. 안내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작업자들은 자기가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 쓰인다는 걸 압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실전 사용 결과를 공유합니다. 작업자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제품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게 합니다. 왜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실전에서 쓰인다는 걸 알면 대충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품 하나하나에 사람 목숨이 달려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사막에서 규격보다 두꺼운 철근을 넣던 한국 노동자들을 떠올렸죠. 우리 이름이 붙는 건데 허술하게 지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무너지면 한국 사람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했던 사람들. 50년이 지났지만 같은 정신이 이 공장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천궁과 현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곳이었죠. 여기서 저는 김 엔지니어를 다시 만났습니다. 전쟁 중에 화상 회의로만 봤던 그 사람을 직접 마주한 거죠. 김 엔지니어는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목소리도 낮았죠. 하지만 악수를 하는 순간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사령관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 제가 해야 할 말입니다. 당신이 만든 시스템이 우리나라를 살렸으니까요. 김 엔지니어가 연구소를 안내해 줬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에 들어갔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거대한 화면에 우리 사막의 지형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의 패턴, 기온 변화, 습도 곡선까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 땅을 이곳에서 그대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언제부터 돌리고 있었습니까? 천궁을 납품하기 2년 전부터입니다. 2년 전이요? 네. 실전 환경을 완벽히 재현하지 못하면 실전에서 성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환경을 모델링하고 그 안에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수천 번. 우리가 천궁을 받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우리 사막에서 수천 번의 가상 전투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동이 가능했던 거고 실전에서 카탈로그 수치와 동일한 성능이 나왔던 거죠. 김 엔지니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쟁 중에 제가 새벽 3시에 전화한 적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김 엔지니어가 살짝 웃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3분 만에 받으셨죠.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잠을 자고 있었습니까? 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3분 만에 받은 겁니까? 김 엔지니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전쟁이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저희가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린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잠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연구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초창기 사진이 있었죠. 작은 사무실에 연구원 몇 명이 모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장비도 허술했고 공간도 좁았죠.
그 옆에 현재 사진이 있었습니다. 최첨단 시뮬레이션 센터, 수백 명의 연구원,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 하지만 저를 멈추게 한 건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벽 맨 끝에 걸려 있었죠.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 한국 노동자들이 삽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었죠. 마르고 작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죠.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50도 사막에서 가족 사진 하나 품고 버텼던 사람들, 약속한 날짜에 늦으면 부끄럽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자 세대가 지금 천궁을 만들고 현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비 미사일이 된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대충 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진다. 저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죠. 이 나라는 70년 전의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이 나라의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여서가 아닙니다. 부자 나라여서도 아니죠.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났을 때도, 50년 전 사막에서 삽을 들었을 때도, 지금 전쟁터에 무기를 보낼 때도 한국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제 이름은 칼리드 알 나세르입니다. 25년간 방공작전을 지휘해온 군인이지요. 저는 평생 무기의 성능을 믿어왔습니다. 스펙을 보고, 가격을 보고, 숫자를 보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날 밤 미사일이 쏟아지고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성능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중국은 우리를 떠났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우리가 죽든 살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새벽 3시에도 전화를 받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죠.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강한 나라가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가 이기는 곳도 아니죠.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이기는 곳입니다. 천궁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현무는 전쟁을 끝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사막에서 시작됐습니다. 삽 한 자루에서 시작됐죠. 50년 전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땀방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기억해야 한다. 세계가 아직 다 모르고 있지만 조만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아니, 이미 바꿨다는 것을.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